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이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2살, 10살 두 딸을 둔 아빠입니다.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내는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느 부부처럼 다툴 때도 있었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금세 화해를 하고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족여행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려고 아내의 휴대폰을 봤는데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거였습니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고 저는 곧바로 그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선배는 며칠 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네. 내일 점심 어때? 라고 문자를 했더라고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은 사무실이 가까운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점심을 먹는 것 같았고 심지어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더라고요. 그 문자들을 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산책도 하고 하루에 몇십 통씩 문자를 주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아내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건 맞지만 외도는 아니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십 통이나 연락을 주고받는 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선배라는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은 아내와 빈번하게 문자를 주고받은 선배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네.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본인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네. 상대방이 사연자님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 그럼에도 부정행위로 사연자님과 배우자의 부부관계를 침해하고 이로써 사연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입증해야 되네요. 그러면 우선 이 부정행위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부정행위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판례가 인정하는 부정행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는 걸까요? 네, 우리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일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종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행위에 있어 공동불법 행위자인 제3자 역시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 본질에 해당하는 점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부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정행위는 꼭 성관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일체 정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이제 보는 거네요. 그런데 사연자분의 아내는 선후배 사이에 그저 만나서 밥을 먹고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지 외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썸을 타는 관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각자 그 기준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님의 경우 배우자와 선배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즉 이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이제 상간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죠. 네. 이 경우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떠나 연인 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경우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문자 시간, 횟수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되려면 그 남자분이 부인이 유부녀라고 하는 거를 알고 만났어야 되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건들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가 이제 사연자분이 부인이 유부녀라는 사실도 알고 만났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부정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이런 증거가 있더라도 실제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네, 알았어야 되네요. 네. 만약에 이러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진행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나 재판장님의 지정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네. 이 조정이란 당사자가 법원을 통한 길에서 중재자인 조정위원을 통하여 협의를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사건이 끝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조정이 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사건 접수 기일이 지정되거나 양측 공방에 따라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개월 이상은 걸린다. 이런 유의 사례가 이제 많은 편이죠. 그리고 아내와 아내 선배라는 사람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게 될까요? 네. 사실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연인 관계라 볼 수 있거나 성관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정행위 기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이제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위와 같이 부정행위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경우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이렇듯 부정행위가 확실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기간, 그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상정에도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1,000에서 3,000, 아주 많게는 4,000 내지 5,000까지도 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와 빈번하게 문자를 주고받고 자주 식사를 해온 선배라는 남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내와 그 남성 사이에 단순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떠나서 연인 관계인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중요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 설령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에 따라서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고요. 이러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 위해서는 사연자님의 배우자가 유부녀라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만났다라고 하는 거 입증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진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고속버스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바로 좌석 등받이 문제 때문인데요. 난 나에게 주어진 권리만큼 의자를 눕힌 거다. 그런 말이 어딨냐. 좌석 등받이를 그렇게 젖히면 뒷사람이 불편하다. 이렇게 좌석 등받이의 각도를 두고 승객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과연 좌석 등받이는 얼마만큼 젖힐 수 있는 걸까요? 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에 따르면 승합차의 앞좌석 등받이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 앞면의 거리는 65cm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프리미엄과 우등버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좌석당 65 내지 71cm 정도의 공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좌석이 90도로 세워져 있는 상태가 기준이기 때문에 젖히는 순간 간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좌석을 최대 36도로 젖힐 수 있는 KTX나 최대 40도로 젖힐 수 있는 SRT 등의 기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등받이를 젖히는 것에 대해서 앞사람은 내 권리다, 뒷사람은 내 공간이다 라며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상 승객의 융통성이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좌석 변경을 원할 경우 좋지 않은 정도입니다. 공간은 좁습니다. 내 권리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공간이 좁을수록 더 넓은 아량을 필요로 하겠죠. 몸을 젖히기 전에 뒷사람이 괜찮은지 먼저 의사를 확인하는 에티켓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징기스칸의 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Zwischen Frieden und Gewalt, zwischen Zukunft und Vergangenheit. Rom, große Stadt am Tiberstrom, wo die Lust am Leben wohnt und wo jeder Stein Geschichte schreibt. Den Thron betrogen und von meiner Wölfin großgezogen. Romulus und Remus, die zwei Brüder, bauten eine Stadt auf 7 Hügeln. Roma